여기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충북 괴산 육군 59사단 2보급 중대. 고된 주말 근무를 마치고 잠시 숨 돌리던 행정실은 그녀의 등장으로 단숨에 숨이 막히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검정 셔츠에 짙은 바지를 입은 단발머리 여성. 군복도 계급장도 없는 그녀는 마치 민간 감사인 양 서류철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정지원본부에서 나왔습니다. 정기감사 협조 부탁드립니다. 중대장 이석훈 소령은 의자에 앉은 채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오려면 사단장님 서명이 필요하다는 거 모르진 않겠죠? 그녀는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사단장 결재는 이미 마쳤습니다. 통보문도 어제 발송됐고요. 이석훈은 피식 웃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참 웃기네요. 민간인 복장에 누가 보면 시장 조사 나온 줄 알겠습니다. 도대체 정체가 뭡니까? 계급부터 밝히시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사무실 안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서류 정리하던 병사는 손을 멈췄고 커피를 마시던 하사는 컵을 입 앞에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신분증 한 장을 꺼내 보였습니다. 육군대장, 참모총장 직속, 특별감사단장, 박연희. 그 이름과 계급 앞에 이석훈 소령의 입이 굳어졌습니다. 박연희 대장님, 순간 실내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박연희 대장은 천천히 신분증을 다듬며 말했습니다. 이석훈 소령, 행정실부터 안내하시죠. 보급 창고는 그 다음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두의 등을 찌릿하게 만들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시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윽고 박연희 대장의 첫 발걸음이 사무실 안을 울리며 잠자던 진실의 뚜껑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석훈 소령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죄송합니다, 대장님. 사전에 보고받지 못해 당황했습니다. 지금부터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박연희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냉정했습니다. 그럼 시작하죠. 먼저 이 중대의 인사 기록과 작년 3분기부터의 운영일지를 제출해 주세요. 행정병, 자료실에서 인사 기록 전부 들고 와. 이석훈의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려 애쓰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한편 행정실 뒤편에서는 병사들의 수군거림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야, 진짜 대장 맞대 진짜로. 근데 왜 평복 차림이야? 무슨 영화 찍나? 박연희는 그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사무실 벽면에 걸린 부식계약 현황표를 바라보았습니다. 식자재 공급 업체가 하나뿐이네요. 한진상해. 작년부터 계약이 지속됐고 그녀는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 업체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예, 그게 공급 안정성과 가격,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럼 지금부터 그 계약서 원본과 입찰 관련 서류, 지출 내역까지 전부 복사해서 제출해 주세요. 박연희는 한치의 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안으로 허둥지둥 들어오는 병장이 있었습니다. 대장님, 자료 준비 완료됐습니다. 박연희는 병장에게 다가가 서류를 넘겨받고는 책상 위에 조용히 펼쳤습니다. 흥미롭네요. 지출 내역과 식자재 단가, 그리고 입찰 공고 내용이 서로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류를 한 장 넘기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돼지고기 단가가 시세보다 20% 높게 책정되어 있네요. 이석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혹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품질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사의 조건이 좀 까다로워서. 그 공급사 대표 이름이 김재원 씨 맞죠? 네, 맞습니다. 박연희는 정면을 바라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분, 이석훈 소령님과 같은 고등학교 동문이시죠? 순간 사무실 안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박연희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곧 감사는 창고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 전에 스스로 설명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죠. 이석훈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연희 대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로 가시죠. 이석훈 소령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행정병 둘과 함께 사무실을 나섰고 무거운 공기가 따라붙었습니다. 보급중대 본관 뒤편 오래된 창고 문 앞에 도착한 일행. 열쇠 가져오세요. 박연희의 짧은 지시에 병장이 허둥지둥 열쇠 꾸러미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철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자 곰팡내 섞인 먼지 냄새가 훅 끼쳤습니다. 정확한 재고 수량은 몇 벌로 기록되어 있죠? 전투복은 2,500벌, 방탄복은 600벌입니다. 박연희는 창고 안을 훑었습니다. 그리고 곧 눈썹이 살짝 꿈틀였습니다. 전투복 박스 수량 육안으로만 봐도 절반도 안 되는데요. 병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말했습니다. 정확한 수량은 확인해봐야. 안쪽에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박연희는 말없이 창고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놓인 박스를 하나씩 열어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복 박스엔 절반이 비어 있었고 방탄복 박스에는 낡은 외피만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게 2,000벌이라고요? 그녀의 말에 병사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잠시 후 박연희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유령 물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물자를 장부에 올려놓고 예산을 타간 거죠. 이석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사실 저는 이건 부관이 관리하던 겁니다. 전 몰랐습니다. 박연희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령님, 이미 부대 내부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서 위조, 부식거래, 유령 장비 등록까지. 오늘 제 방문은 단순한 점검이 아닙니다. 이건 감사입니다. 아주 정식으로요. 창고 안은 조용했지만 묵직한 말 한마디가 벽처럼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박연희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곧장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 박연희입니다. 수화기 너머 낮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장님, 자료 넘깁니다. 소령 이석훈의 개인 계좌로 지난 1년간 정기적으로 송금된 내역 확보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바로 보고서에 첨부해 주세요. 전화를 끊은 박연희는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소령님, 더 숨길 게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석훈은 입을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고를 나선 박연희는 곧장 본부 건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르던 병사들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복도로 들어서자 안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뛰어나왔습니다. 대장님, 그녀를 부른 이는 일중대의 행정보급관인 최하사였습니다.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박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깐 따라오시죠. 두 사람은 인적이 드문 식당 뒤편 창고 쪽으로 향했습니다. 최하사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장님, 사실 저도 오래 고민했습니다.
이런 말씀드리면 저 역시 불이익이 있을지 몰라서요. 그런데 더는 못 참겠습니다. 박연희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석훈 소령, 그 사람은 2년 전부터 보급계약 업체 몇 곳과 뒷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상으론 입찰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해진 업체와만 거래했고요. 그 대가로 매달 일정 금액이. 그는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습니다. 박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좌 내역은 이미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알고 있는 내부 상황입니다. 최 하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식단표와 실제 급식 내용이 다릅니다. 삼겹살이라 해놓고 정작 나오는 건 비계 섞인 김치찌개입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서너 번. 심지어 식자재 유통기한도 제대로 안 지켜져요. 냉장고엔 썩은 야채가 매일 나옵니다. 박연희는 침착하게 메모를 하며 물었습니다. 혹시 사진이나 증거는 있습니까? 최 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전 몇 달 전부터 사진을 모아왔습니다. 혹시나 언젠가는 누군가 필요로 할까봐. 화면에는 곰팡이가 핀 배추, 썩은 양파, 유통기한이 지워진 식자재 박스가 선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병사들 아무 말도 못합니다. 말하면 벌점 주고 휴가 잘립니다. 그래서 전 그냥 버티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장님이 오시고 나서 어쩌면 진짜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연희는 스마트폰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 하사, 당신의 용기 덕분에 더 많은 병사들이 보호받게 될 겁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돌려주고 짧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건 시작입니다. 앞으로 당신의 증언이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습니까? 최 하사는 두 손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대장님. 저도 이 부대가 더는 그렇게 돌아가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박연희는 처음으로 미소를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 용기 절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오후 5시 부대 내 방송이 잠시 꺼진 정적 속 박연희 대장은 조용히 본부 건물 2층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중대장 3명과 각 중대의 행정보급관, 보급과장, 행정반장까지 10명이 넘는 간부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어색하게 서류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회의실에는 무거운 긴장감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박연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창고와 부식창고, 급식실, 그리고 행정기록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미 이 부대에선 수개월간 반복된 부식 비리와 장비 횡령, 그리고 인권 침해에 해당하는 부당한 지시와 처벌이 이뤄졌습니다. 그녀는 간부들 하나하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계셨던 분이 계십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고개를 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모두 조사 대상임과 동시에 증언 대상이십니다. 그녀의 말에 간부들의 표정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가장자리에서 조심스레 손을 든 인물이 있었습니다. 대장님, 저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3중대 행정보급관 김하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부대 안의 일들이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말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김하사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노트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평소 기록해온 중대별 부식 배분표입니다. 공식적으로는 3중대가 제일 적게 받아야 하는 날이었는데 실제로는 항상 2중대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건넸습니다.
중대장 지시로 중대별 배식량을 조작한 적이 있습니다. 그건 병사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권력 다툼이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병사들에게 갔습니다. 박연희는 그의 노트를 조용히 받아들었습니다. 그 노트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하사. 그녀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회의실의 공기는 이전보다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지금 이 회의 중단하십시오. 단호한 목소리와 함께 회의실에 들어선 이는 사단 참모장 대령 오창범이었습니다. 모든 이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고 박연희만이 자리에 앉은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 대장, 이건 위임받은 감사 범위를 넘어선 행위입니다. 지금 당장 조사 중단하시고 보고서를 정리하십시오. 박연희는 조금도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지휘 개통의 공식 명령입니까? 상부의 판단입니다. 더 이상의 혼란은 원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연희는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회의는 비공식 감사 증언 청취로 전환합니다. 관련자는 자유롭게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후 책임은 감수하셔야 할 겁니다.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계속하시죠, 김하사. 마지막으로 장병 처우와 관련한 사항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회의실 밖에서는 이미 누군가 몰래 이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틈 너머 스마트폰 화면 위에 흐릿한 실루엣들이 담기고 있었습니다. 몰래 촬영 중이던 병사는 조용히 몸을 낮췄습니다. 그는 일병 최준호. 통신병으로 일하며 평소에도 부대의 각종 내부 상황을 메모하고 기록해오던 인물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기록으로 남겨야 해. 그의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한편 회의실 안에서는 김하사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병 복지 예산이 매달 내려오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정비비, 운영비로 전환됩니다. 침구 교체도 없고 샤워실엔 온수도 부족합니다. 건조기 고장은 수개월째 방치됐고요. 병사들은 훈련 끝나고 젖은 옷 그대로 생활합니다. 간부 중 한 명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는 어디서든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박연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서든 있을 수 있다는 말이 바로 침묵의 시작입니다. 지금 제가 듣고 싶은 건 핑계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간부들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헐떡이며 들어온 이는 행정반 병장 장영석이었습니다. 대장님, 지금 병사 숙소 뒤편에서 불법 쓰레기소가 큰 적이 발견됐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고 박연희는 자리에서 바로 일어났습니다. 확인하러 갑니다. 김하사, 나중에 다시 이야기 이어가시죠. 그녀는 곧장 장영석 병장을 따라 복도 끝을 향해 달렸습니다. 숙소 뒤편 구석진 곳엔 낡은 소화기 하나와 타다 만 종이 더미가 쌓여 있었습니다. 병장, 이건 누가 발견했습니까? 이등병 장민우가 청소 중에 발견하고 바로 보고했습니다. 옆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고. 박연희는 타다 남은 재를 조심스럽게 발끝으로 헤쳤습니다. 그 안엔 일부 탄 채로 남아있는 문서 조각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하나에 익숙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2024년 하반기 부식비 집행계획안.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건 증거인멸 시도입니다. 박연희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그 문서 조각들을 조심스레 봉투에 담았습니다.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진짜 조사할 줄은 몰랐지. 그 말에 박연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이 문서 태웠는지 저는 꼭 알아낼 겁니다. 박연희는 숙소 뒤편에서 수거한 불탄 문서들을 들고 곧장 자신의 임시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증거물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검게 그을린 종이 조각들엔 부식비, 입찰 금액, 특정 식자재 품목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정황이 아니라 이제는 확정이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이며 종이들을 일일이 사진으로 남기고 파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국방부 대령 김석주였습니다. 연희입니다. 대장님, 방금 올라온 보고 중에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이석훈 소령의 계좌에 이번 주에도 돈이 들어왔습니다. 보낸 쪽은 제2유통입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군요. 내부 정보가 새고 있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석주 대령, 이제 직접 내려오세요. 검찰단과 정식 조사 준비까지 함께 요청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자정 이전까지 도착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박연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감사보고 파일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녁 6시 42분, 이보급 중대 생활관 뒤편 쓰레기 구역에서 불에 탄 서류 다발이 발견됐습니다. 그 안엔 2024년 하반기 부식비 집행 계획안이라는 제목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종이는 총 11장, 일부는 완전히 탔고 일부는 항목이 보일 정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숙소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문 앞까지 다가왔다가 조용히 돌아서는 발소리였습니다. 박연희는 숨을 죽이며 인기척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곧바로 그녀는 메신저를 열어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최준호 일병, 지금 통화 가능합니까?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짧은 답장. 네, 대장님. 대기 중입니다. 10분 뒤 통신실 근처 골목. 박연희는 모포를 두르고 외투를 겹쳐 입은 채 조심스럽게 최준호를 만났습니다. 보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촬영, 맞죠? 최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을 꺼내 영상 일부를 보여주었습니다. 박연희는 말없이 그 화면을 바라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 일병, 그 영상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만큼 위험도 따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연희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보호 대상입니다. 누구에게도 이 영상의 존재를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락이 가면 서울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최준호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서울로요? 예. 공식 진술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박연희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별 하나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 정문 앞에는 어색한 정적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SUV 한 대가 천천히 멈춰서더니 문이 열리고 국방부 대령 김석주가 내렸습니다. 박연희는 이미 정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느라 수고했어요. 연희 대장, 상황이 심각하더군요. 이제 막 정리되는 중이에요. 곧 정식 감사 보고서와 증거물 일체를 전달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곧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박연희는 서랍 깊숙이 보관해둔 USB와 사진 파일, 문서 사본들을 하나하나 꺼내
김석주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가 전부입니다. 계좌 추적 내역, 소각된 문서 잔해, 그리고 최준호 일병이 확보한 영상까지. 김석주는 진지한 얼굴로 자료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수사 개시 요건은 충분합니다. 조만간 감사단과 검찰단 인력이 합류할 겁니다. 박연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준호 일병은 오늘 새벽 비공개 차량으로 서울로 이동시켰습니다. 조용히 보호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 친구 아주 큰일 했어요. 그 순간 복도 쪽에서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삼중대의 김하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방금 확인된 정보인데요. 어젯밤 행정반 서버가 외부 접속을 당했습니다. 누군가 내부 자료를 열람했어요. 박연희는 표정을 굳히며 물었습니다. 기록은 남아 있습니까? 예, 일부 남아 있습니다. IP 흔적이 있는데 내부망에서 우회 접속한 정황입니다. 김석주가 곧장 나섰습니다. 제가 직접 디지털 포렌식 팀에 요청하겠습니다. 흔적을 남겼다면 반드시 잡힙니다. 박연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닐지도 몰라요. 누군가 위에서부터 이 진실을 막으려는 걸지도.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잔잔한 아침 햇살이 비치는 부대 마당에는 병사들이 열을 맞춰 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엔 그 평온이 마치 유리처럼 위태롭게 보였습니다. 김대령, 우리가 시작한 이 일 절대 도중에 멈추지 맙시다. 물론입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의 눈빛이 짧게 교차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진실을 향한 두 번째 작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검찰단에서 파견된 조사관 3명이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인원 중에는 군무원 복장의 중년 여성도 포함돼 있었고 박연희는 그들을 숙소 회의실로 곧장 안내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박연희와 김석주 그리고 조사관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검찰단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장님, 지금부터 본격적인 자료 검토와 조사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박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파일을 건넸습니다.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엔 최종 정리된 증거 일람과 참고자, 명단이 들어 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최준호 일병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석주가 답했습니다. 서울 보호시설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영상 원본은 이미 복사해 전달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간부 및 관련 병사 대상의 참고인 면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박연희는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진술 받아주세요. 꼭 사실대로 말하게 해주세요. 회의가 끝난 직후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면담자는 2보급 중대 행정병 이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약간 긴장한 얼굴로 조사실에 들어와 앉았습니다. 이병장, 지난 6개월 동안 중대에서 부식 관련 문서 작업한 적 있죠? 예, 있습니다. 혹시 중대장이나 상사에게 문서를 다시 쓰라거나 단가를 바꿔서 올려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병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예, 2번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실수인 줄 알았는데 반복되면서 알았습니다. 의도적인 거라는 걸. 조사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록해 주세요. 이병장 진술은 정식 진술서로 정리합니다. 면담이 이어졌고 하나둘씩 입을 여는 병사들이 늘어났습니다. 계약서 조작, 식자재 미지급, 상급자 지시로 문서 조정. 진술은 서로 엇갈리지 않았고
오히려 정확히 겹쳤습니다. 조사관들은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김석준은 박연희를 찾아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연희 대장, 이건 단순한 부대 비리가 아닙니다. 이 조직 안엔 묵인과 은폐 그리고 이익 공유 구조가 있었습니다. 박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그녀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음은 사단장입니다. 다음 날 오전 박연희는 사단장 집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앞에는 수행장교가 경직된 표정으로 서 있었고 박연희는 신분증을 내보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께 면담 요청드립니다. 보고용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사단장 강병철 소장은 정갈한 군복을 입고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온화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대장께서 여기까지 오시다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여쭐 게 있어 찾아뵈었습니다. 박연희는 준비해온 문서 몇 장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건 이보급 중대 내부 감사 중 확보한 자료입니다. 계약서 조작, 부식비 집행 부정, 증거 인멸 시도까지 확인됐습니다. 강 소장은 문서를 훑어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게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간단합니다. 사단장님 지휘 아래 이 모든 비리가 벌어졌습니다.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순간 집무실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건 내가 대답할 의무가 없을 것 같은데요. 박연희는 그 말을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협조 요청 공문을 곧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사단장님께는 직접 진술을 청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병철 소장은 비로소 웃음을 지으며 몸을 기대었습니다. 내가 뭘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 보려면 쉽지 않을 겁니다.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대장님도 아시잖아요. 박연희는 한치도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강 소장은 시선을 내려 문서를 다시 넘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감사가 아니군요. 당신 지금 군을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군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짧은 정적 후 박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조사관들이 정식 출석 요청서를 전달드릴 겁니다. 정중히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철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은 오래도록 따라왔지만 박연희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국방부 고위 간부 회의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한 인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대장, 생각보다 움직임이 빠릅니다. 다른 한 사람이 낮게 웃었습니다. 이쯤에서 정리하셔야겠죠. 필요한 신호 곧 보내겠습니다. 다음 날 새벽, 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박연희는 사무실 불을 켠 채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최종 감사 보고서, 초안과 병사 진술 정리본, 검찰단 회신 문서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가 조용히 보고서를 한 장씩 정리해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김석주 대령, 연희입니다. 지금 부대 외부 라인에서 통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내부 네트워크도 접속 속도가 이상합니다. 무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박연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직감이 맞았군요. 정보 차단 시도입니다. 혹시 전자기기 보안팀 투입됐나요? 아직 아닙니다. 국방부 본청에서 별도 보안 감찰 요청이 들어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단 내부 자료도 어젯밤 모두 회수 조치됐고요.
정보가 유출됐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윤 대장님 신상 정보가 외부 커뮤니티에 일부 유출됐습니다. 박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간 없습니다. 다음 단계로 가죠. 잠시 뒤 박연희는 사무실 캐비닛 안에서 봉인된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엔 아직 외부에 제출하지 않은 핵심 증거 문서와 병사들이 손으로 쓴 진술서 원본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검은색 코트를 걸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날 막으려 해도 이미 멈출 수 없어. 이윽고 오전 9시 박연희는 정복 차림으로 부대 지휘 통제실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헌병대 차량이 세워져 있었고 무장 병력 2명이 통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들 앞에 섰습니다. 윤하경 대장님, 이 구역은 국방부 보안 감찰 요청으로 통제 중입니다. 통제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식 감사단 단장으로서 여기 접근 권한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녀는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잠시 후 무전기를 통해 지시가 내려왔고 병사들은 길을 비켰습니다. 지휘 통제실 문이 열리자 내부엔 검은 양복 차림의 감찰관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했습니다. 그 자료 제 손으로 국방부에 직접 제출하겠습니다. 원본 파일은 제 사무실에 있고 백업은 이미 분산 저장됐습니다. 감찰관 중 한 명이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연희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저는 군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이 군이 사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겁니다. 그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감찰관의 손이 멈췄고 누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의 판단을 따르겠습니다. 단 모든 결과도 감수하셔야 합니다. 박연희는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했습니다. 그 각오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날 오후 박연희는 국방부 검찰단 본청으로 이동했습니다. 동행한 김석주 대령과 함께 정문을 지나며 그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리지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죠? 김석주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지금 아니면 영영 기회는 없을 겁니다. 검찰단 조사실 앞 박연희는 봉인된 서류 가방을 열어 USB, 문서 원본, 진술서 등 준비된 모든 자료를 책상 위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검찰단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자료의 진위는 이미 1차로 확인됐습니다. 영상, 계좌 추적, 부식 계약서까지 모두 명백한 위반입니다. 박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자료의 핵심은 기록 자체보다 말하지 못했던 병사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검찰단장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연희는 국방부 외부 회의실에 마련된 임시 숙소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병사들의 손편지 복사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대장님 덕분에 저희도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의 눈물, 그게 저희의 마지막 항이었습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구들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먼저 조승훈 병장의 문자였습니다. 대장님,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 이름이 실검에 올랐습니다. 전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잠시 후 최준호 일병의 메시지도 도착했습니다. 중대 단체방의 대장님 기사 링크만 수십 개가 올라왔습니다. 다들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민우 이등병의 메시지. 저희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연희는 그 메시지들을 가만히 바라보다 살며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은 뒤 깊은 숨을 내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들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야. 그 순간 바깥 창문 너머로 서울 하늘 위에 흐릿한 별 하나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 속 그 별은 지워졌던 이름들을 대신해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국방부 대강당. 수십 명의 취재진과 국회 국방위원들, 그리고 고위 장성들이 자리를 가득 메운 가운데 육군 59사단 보급비리 및 인권유린 특별감사 결과 발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단상 위 박연희는 정복 차림으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엔 부식창고 실태, 병사 증언, 감사단 보고서, 요약이 차례로 화면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 점검이 아니었습니다. 병사 한 명의 편지로부터 시작됐고 무수한 침묵 속에서 작지만 용기 있는 목소리들이 더해져 만들어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장비 횡령과 계약 비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열악한 급식, 반복되는 벌점식 지시, 그리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는 명령체계. 이 모든 것은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청중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비난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이 군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을 떼는 자리입니다. 그녀는 뒤편 화면에 병사들의 손편지를 띄웠습니다. 대장님 덕분에 사람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릴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는 조용했지만 누구도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박연희는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병사도 간부도 국민도. 진짜 강한 군은 명령이 아닌 신뢰로 움직이는 군이어야 합니다. 기립박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장내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 순간 박연희의 눈에 객석 뒤편에서 조용히 서 있는 얼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장민우. 그는 단정한 민간인 복장으로 서 있었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작고 조용한 인사 하나가 박연희에게 모든 대답이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박연희는 서울 한복판의 작은 국방인권센터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현직 대장이 아닌 군 인권정책자문위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임무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조용한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박연희 위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그곳엔 말년 휴가 중이던 조승훈 병장이 민간 복장으로 서 있었습니다. 승훈 병장, 여기서 무슨 일이죠?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지원했습니다. 대장님처럼 저도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요. 박연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에서 첫 인권정책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군내 식단 개선안, 고충 상담 시스템 개편, 병사 인권 실태 전수조사 등이 회의 안건으로 올라왔고 그녀는 메모를 하며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그건 정책이 아니라 행정일 뿐입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박연희는 조승훈과 함께 건물 밖을 나섰습니다. 서울거리는 평온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있었습니다. 병장, 제대 후 계획은 있나요? 네.
사회복지 공부하고 싶습니다. 군에서 받은 걸 사회로 돌려드리고 싶어요. 좋은 선택이에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군도 사회도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최준호 1병, 장민우 2등병. 그들도 민간인 복장으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셋은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누었고 한참을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대장님, 그때 진짜 무서운 건 없으셨어요? 박연희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겁은 늘 있었죠. 하지만 더는 외면할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으니까. 그녀의 말에 세 사람 모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빛나는 희미한 붉은 노을처럼 그녀의 걸음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단단하게. 몇 달 후 한겨울의 서울.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어느 날 박연희는 국립현충원 내 조용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군 인권 개선을 위한 특별 보고서가 정부 부처에 공식 전달되는 날이었습니다. 박연희는 정장 차림으로 간단한 마무리 발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데는 수많은 사람의 용기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말에 장내는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보고회가 끝난 뒤 한 남자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낯익은 얼굴, 바로 과거 그녀를 몰래 도왔던 김석주 대령이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박 위원님. 그녀는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중간에 멈췄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가신 건 위원님이었습니다. 잠시 묵묵히 마주보던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박연희는 자신의 이름으로 출간된 첫 책 침묵하지 않은 군인들의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기념회장 한편에는 조승훈, 최준호, 장민우가 나란히 앉아 조용히 그녀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상에 서서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기록되지 못한 용기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준 모든 분들 덕분에 이제 군이 더는 침묵하지 않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중들의 박수는 길고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출판 기념회를 마치고 홀로 건물 밖을 나오던 박연희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눈 내린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발 사이로 비치는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그리고 그 말처럼 그녀의 걸음은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고 하얀 길 위를 따라 조용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박연희와 병사들의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진심을 담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